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 팟캐스트 이게 나라다입니다. 한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뭐 몇 가지 다른 일정들 때문에 꾸준하게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하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나라다는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 시사방송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사실 어제 예산안 통과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한 7분 정도 나와서 반대 토론하셨어요. 그중에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랬죠. 예. 공무원 정원하고 최저임금 이게 맞습니다. 두 개가 큰 쟁점이었죠. 큰 쟁점이었고 가장 많은 공격을 했던 지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최저임금 관련된 이슈를 포주기다. 나라 망한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럼 국가가 앞으로 모든 임금을 다 주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판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그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그 확충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기초연금 정액 그리고 아동수당 예산 그리고 또 최저임금 이번에 인상분이라든지 또 북한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 7대 퍼주기 예산이다, 예. 포퓰리즘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그 보수 야당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 그런 공격에 대해서 좀 그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최저임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렇게 국민의 일자리라든지 네. 소득을 늘려주는 이런 민생 정책을 보수 야당이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막 지급 시기를 늦추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세간의 인식이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네. 아니 재밌는 게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공무원 늘리는 거, 그다음에 아동 수당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기초연금 늘리겠다. 이거 전부 다른 야당들도 다 했던 공약들입니다. 지난 대선 때 했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정치 공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방선거가 곧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한 6, 7개월 뒤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정치 혹은 정쟁의 희생양으로 민생을 끌어들인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런 비판들을 감내하더라도 뭔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7월 15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좀 옳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또 당선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또 촛불의 거대한 열망을 안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최대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옳죠. 네. 특히 그 촛불의 민심 중에서 보통 사람들의 열망이 굉장히 많이 담겼던 부분이 바로 이 최저임금 그 1만 원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의지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견고해 보이잖아요. 네. 그 의지가 아마 발현된 게 16.4%죠. 16.4%의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1991년에
18.8% 인상 그리고 2001년에 16.6% 인상에 이어서 우리나라 역대 최저임금 역사상 한 30년이 되거든요. 네. 최저임금 생긴 게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입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건데요. 그래서 왜 그러면 16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단행했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바로 우리 사회의 거대한 소득 불평등 때문이죠. 지금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네. 이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국가가 복지를 통해서 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분배를 개선함으로써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임금의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 단호한 정책적 의지가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최저임금은 사실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분들의 임금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높이면 이분들의 소득이 보장되면서 특히 이제 워낙 쓸 돈이 없으셨던 분이라서 그렇죠. 소득을 조금만 높여줘도 소비가 늘어나니까 네. 또 소비 진작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시는 임금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24%다. 그렇죠. 거의 뭐 4분의 1이죠. 네, 4분의 1. 보통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4%의 분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효과 네.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보통 부자들은 소득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이게 소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저축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소비부터 먼저 하거든요. 네. 그동안에 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네. 일단 소비부터 하고 그리고 남으면 그다음에 저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한계 소비 성향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죠? 한계 소비 성향이 큰 이 저소득 노동자, 저소득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조치가 바로 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다. 이렇게 보면 그 저희들이 이제 분수 경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경제 네. 이런 효과가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당의 저 반대, 일부 보수 야당의 반대는 네. 이 분수 경제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진짜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반대 토론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이나 우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왜 높아져야 되는지 당장 이해가 갈 겁니다. 네. 그 1인 근로자들의 월 평균 생계비가 네. 대체적으로 지금은 한 160만 원은 최소한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생계비가 155만 원. 네, 3년 전에 2014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55만 원 나와서 지금은 뭐 한 160만 원, 170만 원 정도는 돼야 될 텐데요. 네. 그런데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월 135만 원이거든요. 계산해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시급을 환산해 보면 135만 원이 한 달 2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건데요? 그렇죠. 20만 원 이상 모자라죠.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아가지고는 한 사람이 한 달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생계비가 안 되는 네.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노동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된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수치대로라면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20만 원 이상 부족한. 못 먹는 거죠. 그만큼 못 먹는 네.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은 당연히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소비가 그만큼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그만큼 또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또 저해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국제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OECD 그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보면은 OECD에서는 평균 임금의 한 50% 정도 해라라고 공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한 35% 정도였다고 그러고 이게 OECD 26개 국가 중에서는 19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 평균 임금의 50% 정도는 그래도 받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나라 그 소득자들의 평균, 네. 그 평균의 절반 정도는 그래도 받아라 이건데
OECD에서 이 정도 권고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지향한다면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난 대선 때 모든 여야 후보들이 OECD 평균 수준의 그 중복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사실 뭐 평균 수준의 50%는커녕 현재 지금 뭐 한 37.7%거든요. 근데 요게 2018년에 내년 되면 그래도 획기적으로 이번에 16.4% 최저임금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3%로 높아지거든요. 그래도 50%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요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이 다 실천되면 그럼 50%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공약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아마 녹록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켜보셨지만 지금 뭐 그 야당이 굉장히 반대하고 장난 있고 아니에요. 또 경영계가 굉장히 크게 반대하고 있어서 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의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반대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표하시고 또 반대하시는 이유가 아니 최저임금 올라가면 오히려 고용을 줄일 거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이론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네. 그 가격이 높아지면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네. 높아지면 그 수요가 줄어들죠. 줄죠. 네. 그래서 고용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은 실험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그게 직접적으로 대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은 한 도시에서 네네. 뭐 그 시애틀 같은 도시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그 고용이 줄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드러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 예를 많이 드세요. 네. 그런데 그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니까 이게 최저임금 미세하게 오르는 것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이윤율이 낮은 기업. 네. 소위 영세 기업이잖아. 영세한 사업주들. 네. 그런 사업주들은 고도시에서 장사하기가 어려우면 네. 이웃 도시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미국은 주별로 많이 옮겨 다니고 도시별로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 주에서 세금이 높으면 이쪽 주로 오세요라고 막 공개적으로 주지사가 나와서 홍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 도별로 시별로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도망갈래 여기서 도망갈 데가 없다. 어디 외국으로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편의점 하시는 분이 뭐 식당 하시는 분이 최저임금 올랐다고 그거 정리하고 뭐 태국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의 사례를 직접 대입하는 거는 저는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지 이렇게 않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우려는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있다. 네. 그런데 또 새로운 고용의 창출 효과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네. 그 부분을 다 상쇄시켜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보는 것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이득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 때문에 네. 이걸 추진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조금 언급은 됐는데 최저임금도 못 주는 그 영세 기업이나 사양 산업을 또 그렇다고 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옳으냐라는 또 반론도 있어요. 고용이 조금 줄어들 우려를 제기하시면 반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의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노동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동을 하는데 이게 보통의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노동에 대한 그 가치, 소위 말해서 노동 인권과 인간에 대한 존엄을 너무 제도적으로 안 지켜주는 나라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극단적인 임금의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임금의 불평등 상황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 최저임금이 무력화되어 있는 그 때문이거든요. 네. 최저임금 무력화되어 있는 혹은 아니면 너무나 지금 낮은 수준에 있는 제가 무력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는 예. 최저임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예.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이런 상황을 그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경제 생태계가 혁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네. 이게 걱정인 거죠. 오히려 그 이 불평등도 줄이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되면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좋아질 것이다. 좋은 일자리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이 최저임금도 못 주는 일자리 네. 아니면 최저임금 그 언저리에 있는 일자리들이 네. 어떤 일자리들인가 하면 이게 뭐 그 자영업에 네. 비교적 좀 영세한 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은 이 영세한 사업체 네. 또는 사실은 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저 보육이라든지 네. 뭐 의료, 굉장한 저임금이시더라고요. 또 노인 요양, 네. 장기 요양 분야 말이죠. 뭐 요양원이라든지 그 요양 보호사.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분야가 사실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유럽 선진국에 가보면 이 분야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해요. 사실 요양병원 가보면 굉장히 건장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장년들도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쪽으로 가보면 이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요양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못 구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중국에 계신 우리 조선족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사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앞으로 일자리의 블루오션으로 만들면 그럼 우리 청년들이 이 분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회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사회 서비스의 이용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언젠가는 다 그 이용자가 되는 건데 그 질이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적정 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용의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 사회복지에 대한 되겠다. 개념이 좀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출발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불만이 이 질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 근데, 얘기를 전에 이 질을 높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노동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질이 높아질 거잖아요. 사회 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 노동에 의한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혁신의 그 기반인도 될 수 있고 불평등 해소할 수 있고 또 분수형 경제 뭐 이런 얘기들 쭉 해주셨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에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그 서울형 생활임금 제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네.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던 바로 이 생활임금 방향이 이 서울형 생활임금 제도입니다. 네. 이게 말이죠. 그 현재 한 8,200원 정도 하는데요. 이게 내년에 9,000원으로 인상한대요. 그러니까 1,000원. 네, 오, 그러니까 시급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은 그 7,530원 있잖아요. 네, 내년에. 530원. 7,530원보다 이 9,000원이 되면 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1,500원 정도가 더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네. 바로 그 위에서 형성되어 있던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거. 네. 각 지자체가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네. 이 생활임금은 또 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사회 효과가 있겠죠. 우리 사회 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의 임금이냐? 대체적으로 소득 하위 50%쯤에 해당되는 계층. 네. 그래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최저임금이 이번에 인상됨으로써 직접적으로 혜택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한 24%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그 위에 계신 분들 또한 그 정도가 생활임금이 또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득 주도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생활임금이 향상되게 되면 당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니까 이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무원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보수 체계에 적용을 받지 않는 네.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위탁 근로자. 맞습니다. 이런 분들. 그렇죠. 뭐 뉴딜 일자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인데 한 15,000명이 돼요. 네. 근데 또 여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산하의 공공 그 기관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또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도 또 뭐 용역 사업이라든지 발주를 하는데 네. 이 발주하게 되면 그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이 또 최저임금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데 미국은 프리베일링 웨이지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공공기관이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주도록 돼 있고 그걸 어기면은 아예 입찰을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서울시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다른 지방으로도 확산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과거에 한번 이야기했던 지표인데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네, 했습니까? 있죠.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는 그게 80%였거든요. 네. 노동이 80을 가져가고 자본이 20을 가져갔거든요. 네. 지금은 노동이 가져가는 게 70%가 안 되거든요. 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요게 다시 또 방향을 꺾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OECD 이제 평균처럼 한 75 내지 80%까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의 효과로 자영업의 정상화, 자영업 분야의 정상화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전에 한번 다루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전체 소득자의 한 높죠. 26% 됐잖아요. 네. 이 OECD 평균이 한 15%가 되고 네. 주요 선진국들은 10%가 채 안 되거든요. 네.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과도하게 경쟁이 심한 상태에 노출돼 맞습니다. 있다. 네. 그래서 뭐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문이 잘 안 나와요. 너무 박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50만 원 번다. 뭐 그래서 네. 5년간 생존율을 보면은 30%. 네. 10군데 열면 5년 지나면 네. 3군데 살아납니다. 그 얘기도 하셨죠. 네, 요새 암 환자가 5년 동안 살아남을 생존율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요. 네.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인상되면 이 최저임금을 못 주는 자영업자들은 네.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업소를 유지하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접든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종업원 한 2-3명 정도를 고용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고용 숫자를 이제 줄일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걱정이에요.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전체 지금 근로자의 그 소득자의 한 26%나 되는 이 자영업의 과당 경쟁 상태를 이대로 두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점을 보면은 인구 대비 음식점 수가 미국의 7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경쟁 상태에서 계속 경쟁하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대충 자영업자 수가 한 600만 명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한 400만 명 선으로만 줄 수 있으면 그럼 이 400만 명은 이게 건실한 자영업이 돼요.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인 그 임금, 네. 생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고 OECD 평균 수준의 자영업 수준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지금 600만 명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보다 400만 명보다 600만 명이면 200만 명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600만 명 중에 진짜로 이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 말고 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뭘 하겠냐 싶어서 왜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저는 주는 게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일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취업으로 유도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 하면서도 송구스러워요. 송구스럽지만 이게 선진국 모델이거든요. 실제로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나
이런 북유럽 특히 뭐 독일 같은 중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을 공공부문에서 만드는데 그 일자리가 대부분 다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예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이상 받는 일자리들이에요. 그 사회 전체적인 평균 임금의 한 80% 이상 되는 일자리들이죠. 네. 그런 일자리면 차라리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해가지고 이거 다 빼고 나면 인건비로 한 달에 한 150만 원 남는 그런 영세형 자영업보다는 한 달에 그래도 마음 편하게 애들 직장 생활하면서 정규직으로 출퇴근하면서 네. 뭐 한 200만 원, 250만 원 받는 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선택지를 국가가 국민에게 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자영업 종사자들 숫자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여쭤본다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수치로는 우리나라의 공공 분야 일자리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우리는 지금 7% 수준이 7.6%좀 되고요. 네. OECD 평균이 22%니까요. 22%. 우리가 지금 3분의 1인데 대통령께서 요걸 그래도 한 10% 남짓까지 올려가지고 한 절반 가까이라도 따라가 보자. 그래서 지금 공무원 일자리 늘린다고 하는 게 이번에 공무원 일자리 논쟁으로까지 온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가정만 해보는 거예요. 7.7%대인 공공 일자리를 OECD 평균인 22%대로 올리면 공공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죠. 거기에 신규 채용이 많이 되면은 자영업 하시려는 분들도 취업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흡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자영업 분들도 경쟁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최저임금도 막 안 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너무 낮아져 있고 네네. 이런 노동을 우리가 지금 자영업 분야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용주도 자영업자도 지금 소득이 너무 낮은 거예요. 모두가 고통스럽잖아요. 네. 이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사람의 노동에 대한 값어치를 좀 더 쳐주고 네. 그리고 그 노동의 값어치를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정도의 생산성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만 그 고용을 하게 하고 그걸 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스스로가 이제 노동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영업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럼 노동자로 살아가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여서 어느 정도 그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든지 또 일자리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제가 스웨덴 사례를 잠깐만 예를 들어보면요. 네, 예. 스웨덴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요. 없죠. 예. 아예 이거는 연대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 분야의 평균 임금을 근거로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 기업이든지 간에 합의된 평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맞습니다. 그 기업은 이제 문 닫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예. 굉장히 쿨합니다. 그냥 기업은 문 닫아버려요. 그럼 해고되는 노동자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다 떠안아가지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공부를 시켜서 네.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맞습니다.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노동의 가치가 늘 높은 거예요. 그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가 가격으로, 비용으로, 임금으로 충분하게 보상받는 거죠. 그런 구조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이게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저부가가치의 산업은 문을 닫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또 노동 인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미래의 전망을 봤어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당장 가슴이 아프더라도 네. 우리가 이런 구조개혁의 길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예. 근데 이제 가슴이 저희들이 아프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무조건 자영업자분들 또는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분들이나 어떤 중소 산업에 계신 분들을 보고 직장 문을 닫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취업을 하실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그렇습니다. 또 영세한 어떤 그 산업에 계신 분들도 뭐 복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보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을 상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 저도 좀 스웨덴 사례를 좀 보면서 많이 부러웠었던 부분이 좀 있죠. 예. 근데 부러웠는데 막상 우리가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첫 발을 내디디니까 네. 너무 고통스럽죠. 네. 어디 아마 정치하시는 거 아마 속으로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늘 접하는 게 현장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맞습니다. 막연한 미래의 일일 때는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하다가 네. 당장 이게 이제 현실의 우리 일로 닥치고 그 개혁의 그 방향이 아무리 옳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면 네. 또 그 계획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게 막 무조건 갑자기 급작스럽게 다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천천히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그 최저임금을 저희들이 지금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올리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그렇죠. 국민들은. 예. 유럽 선진국의 길을 보더라도 노동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사회에서는 네. 고부가 가치의 경제 질서로 옮겨가기가 어렵다. 그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 갔던 길이다. 네. 가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그 고통이 너무 크면 그렇죠. 국민들이 감당을 못 해버려요. 네. 그리고 또 혁신 다 좋아요. 혁신도 좋은데 아니 혁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뭐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영세성을 좀 갖고 계신 사업주들이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럼 몇 년만 시간을 좀 줘봐라. 시간 주면 나도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네.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네. 내가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방식으로 이윤을 더 많이 남겨가지고 이 기업 경영이 충분하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해볼 테니까 네. 시간 몇 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좀 벌어드리려고 하는 장치를 마련한 건데 그러니까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이 시급이 6,470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2018년도에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된 건데 이 사실 좀 급격한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대략 9% 이상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5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이 7.4%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6.4% 인상됐으니까 9%포인트가 더 늘어난 더 늘어난 건데요. 거죠. 그 요것만큼은 정부가 9%만큼은 네, 시급으로 따지면 시급이 581원이 요 9%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요만큼은 정부가 좀 지원해 드리겠다. 지원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 예산이 총 한 3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 논란을 겪었던 그 3조 원 예산이죠. 엄청 논란이 겪었죠. 네. 네. 그걸 일명 일자리 안정 자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하고 규모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30인 미만 사업장이죠. 네. 그리고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들에게 190만 원. 네,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13만 원씩 지원하겠다. 요 시급 581원. 네. 그 요것을 한 달로 환산해 보면 한 13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경비원이나 청소원 같은 분들은 그 30인 이상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네. 지원받도록. 왜냐면 이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요. 이분들이 진짜 저임금. 진짜 저임금이에요. 네. 근데 또 파견 업체에서 파견 주로 업체에서 파견 업체는 네. 왜 30인 이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외를 했던 거예요. 아니 정말 재밌는 게요. 네. 최저임금 오른다니까 아파트들에서 미리 겁을 먹고 네. 경비원 숫자를 줄이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에 경비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최저임금 때문에 이거 임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을 줄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줄 필요가 없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런 대책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요 돈을요 1인당 13만 원씩 늘어나잖아요. 네. 13만 늘어나는 거를
그 아파트 주민 협의체 있죠. 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지불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13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정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보태가 주면 되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지원이 되니까 뭐 지금부터 막 숫자 줄이겠다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한 네. 300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네. 엄청나죠? 300만 명이니까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3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저는 이거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점검해 봤던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건 가야 된다라고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갈 때 무조건 다 고통을 받으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월급 190만 원 미만이라는 이 조건은 왜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지금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업체에서 지금 파견되고 있는 그 청소하시는 분,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이 83%에 빠져 있죠. 그래서 요 분도 다 포함되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체면은 최저임금 노동자들 대부분 다 포괄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30인 이제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면 최저임금 인상분 16.4%를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간주하는 거고요. 판단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것도 190만 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예. 요거는 그 2018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 금액이 157만 원인데 네. 이 157만 원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은 157만 명인데 그러면 딱 157만 명에게 혜택을 좀 주면 157만 원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혹시나 그럼 빠지는 분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120%를 잡아서 190만 원 미만 이렇게 한 거군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보험료를 또 내야 되는 부담을 사업주가 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혜택 받는 것도 아니네 내가 보험료 내고 또 내가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아마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의원님 같으면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실지 의원님도 아마 곰곰이 생각을 사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거를 지금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주고 있거나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임금을 주고 있는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이 노동자와 그리고 사업주가 대체로 짬짬이를 해가지고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거 지금 안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 맞아요. 차라리 월급으로 줘 이렇게 해서 받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국민연금 보험료만 하더라도 자기 소득의 9%잖아요. 그렇죠. 4.5 이렇게 내잖아요. 100만 원 벌면 9만 원, 4만 5천 원, 4만 5천 원 내. 사업주가 4만 5천 원, 본인이 4만 5천 원. 그리고 보통 한 150만 원 정도가 지금 거론되는 최저임금 선이잖아요. 그럼 150만 원 벌면 여기에 9%면 이게 지금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꽤 10만 원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9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한 14, 5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3만 5천 원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3만 원 돈은 되니까 이거 국민연금만 그래요. 또 건강보험료도 또 추가로 내야 되고 또 고용보험료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소득이 한 서로 1% 정도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담을 그러면 져야 되느냐? 저는요, 이건 노동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노후 복지 그리고 나중에 이거 일하다가 뭐 해고되거나 뭐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보험을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이것도 그 정부가 책임지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죠. 그 기억나시면 이제 그걸로 상당 부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두루누리 사업에 해당이 되려면 10인 미만 사업체여야 되고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의 노동자일 경우에 국민연금 사업주하고 노동자
부담 보험료 중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네. 그 사업이잖아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다 지원해 주는 건데요. 네. 그 신규 가입하게 되면 이 보험료의 60%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기존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40%를 각각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네. 거의 절반을 지금 정부가 대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럼 5만 원을 정부가 대줬거든요. 신규 가입하면 10만 원 내야 되면 6만 원을 내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준 건데 근데 이번에 이거를 그 60% 지원이 아니라 네. 이제는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엔 90%, 네. 60% 하던 걸. 네. 예. 그래서 사업장 규모가 조금 크면 이제 80%, 네. 대체로 8 내지 90%를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50%를 깎아줘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새롭게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가입시켜 준 업체의 사장님은 부담이 늘 거 아니에요. 네. 그 추가 부담한 그만큼의 상당한 부분을 사실상 50%를 세액으로 공제해 줘요. 세액 공제니까 네. 아니 금액을 그만큼 세금 내야 될 것을 그만큼 안 내버리는 안 겁니다. 내버릴 수 있죠. 이렇게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최저임금 노동자 한 명이 신규로 그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때 발생하는 보험료가 한 13만 8천 원이 돼요. 예. 이것에 12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17,000원, 18,000원 정도만 이제 더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설렁탕 한 두 그릇 값.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한 그릇 값씩 이렇게 나누어서 예. 그 1인당 한 8, 9천 원씩만 더 네. 부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사회에서 사회보험 혜택이 생기는 거고 아. 노후에 국민연금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해고가 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네. 받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설렁탕 한 그릇 값으로 노후 보장까지 해결한다라고 하면 이거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두루누리 사업을 확장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초과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초과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겠다. 근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이나 이런 보험에 들어라. 그랬더니 사업주가 아니 돈 받고 우리가 또 보험료 내면 사실 똑같은 거 아니냐 무슨 혜택이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지원해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네요. 예. 그 한 달에 13만 원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노동자 한 명당 13만 원 지원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명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드는 비용이 또 13만 원이에요. 8천 원. 13만 8천 원이에요. 네. 그럼 그거 받아서 고출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가지고 보수 신문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사설에서 연일 쓰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국면을 정보를 많이 호도한 측면이 있죠. 네. 진실은 뭔가 하면 그렇지가 않더라. 그 13만 8천 원에 해당되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그 저임금 노동자들의 복지, 이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이게 포괄하고 있더라.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없애고 노동자분들의 최저임금도 높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좀 더 안전하고 또 진짜 현재까지는 쓸 돈이 없어서 못 쓰신 분들 좀 쓰게 만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소득의 정대라고 네. 하는 그 1차 분배,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개선되고 네. 그다음에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 2차 분배가 또 결합되는. 네. 그래서 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복지와 그리고 이 보편적 복지가 이중적으로 합체되는 이런 아주 바람직한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는 게 바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조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남미하고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초반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때 대부분의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속 가능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산안 만들면서 국민의당이나 아예 자유한국당은 반대했고 국민의당도 찬성은 해주되 내년 1년 정도까지만 이렇게 지원하자. 이거 계속 지원하다간
언제까지 힘들다. 할 거냐. 언제까지 이런 할 얘기 거냐. 나왔는데 네. 이 지속성 문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게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정부가 언제까지 계속 줄 거냐. 네. 극히 물론 부분적인 뭐 전체 임금의 일부지만 언제까지 지원할 거냐. 그러니까 157만 원 중에 13만 원이잖아요. 네. 13만 원 지원하는 문제인데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문제 제기는 타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산업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인권을 개선하는 과정인데 네. 이 과정에서 그 오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그리고 이게 창조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다. 그때가 그럼 언제까지냐? 제가 볼 때는 뭐 한 2, 3년 정도라고 봐요. 2, 3년 정도. 정도까지다. 2, 3년 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된다. 2, 3년. 네. 네. 그럼 뭐 짧게는 2년, 저는 길더라도 3년은 안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4대 사회보험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이 두루두리 사업을 더 강화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사회보험에 부담할 능력이 적은 노동자와 고용주에 대해서는 이건 항구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일도 네. 독일도 최저임금 하면서 그냥 최저임금 인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회보험료를 깎아줬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요, 그 정부의 복지정책이잖아요. 네. 복지정책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직접 그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이제 그런 방식은 2, 3년 정도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원 이것은 그 두루두리 사업을 통해서 네. 사회보험 지원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사실 이게 이 사업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임금 주는 부분만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사업주들이 돈을 못 버는다면 돈 못 버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더 큰 부분은 우리 경제 구조가 네. 공정하지 못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갑질이 너무 심한 분야들이 너무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갑을 구조에서.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에 의해서 착취라고 하죠. 그 너무 심하게 당하고. 그리고 또 네. 땅이나 부동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또 또 많이 가져가시고. 해도 너무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좀 될만하면 또 올리라 임대를 올려라.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적당한 규제.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건물 주인보다 그 세입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쯤 되면 이제 이 땅을 빌리거나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이 훨씬 더 차라리 좋아지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비민주적인 경제 관행을 민주적으로 고치고 사업하는 데 드는 각종 경비 이 비용 부담을 주는 건 하고 그 대신에 노동의 값어치에 대한 정당한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 네. 그 대신에 4대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고도 항구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걸 의사를 표명하면 저는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경제 민주화를 통한 토대도 좀 만들고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 역할을 좀 키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확실히 영세 기업, 뭐 소상공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하더라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복지국가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복지효과로 가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 통계 자료나 논문들을 읽어보면 이게 독일이나 특히 북유럽 같은 나라가 이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하기가 제일 좋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유학 좀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미국은 그때 교수님도 얘기하신 적이 있지만 진짜 시장주의잖아요. 아예 독점을 못하게 하고. 맞습니다. 근데 아예 그러면 시장을 그렇게 해주든지 완전히 재벌 대기업
우리나라 시장은 재벌 대기업의 사냥터,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그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라고 하는 복지 체제하고 네. 그다음에 공정한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경제 민주화 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최소한 이 복지 체제는 후진적이지만 네. 이 경제 체제인 이 경제 민주화 체제, 공정한 경제 질서 요거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북유럽 같은 나라나 이제 유럽 모델은 이 복지 체제와 공정한 경제 체제 둘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둘 다 없는 거예요. 둘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급적이면 미국의 장점이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또 미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 교사로 삼고 그리고 유럽의 성과를 또 많이 배우는 네. 한국적 방향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하신 그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혁신 성장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성공해야 되고 이거 성공하는데 이 최저임금의 인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좀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분수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산업 구조의 자연스러운 재편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설계한 제도에 따르면은 크게 당장의 어떤 그런 타격도 안 보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인 산업구조 재편에도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게 진짜 혁신 성장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또 최저임금에 관련된 지원책 관련돼서도 다뤄봤습니다. 최근에 예산안 관련돼서 있었던 논쟁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주변에서 틀린 말 하시는 분들 지적 좀 해주십시오. 꼭 좀 이 정책 좀 지켜주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최저임금 이슈 다뤘습니다. 이상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이게 나라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좀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어제 그냥 나와서 7분 마치 북한처럼 될 거다. 우리나라 다 망한다.